역사 속 인물을 내 뇌 맘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 내피셜 그놈 10화 시작합니다. 10화. 그래도 나름 의미 있는 숫자까지 왔습니다, 벌써. 네. 10화면은 이제 2달 반 정도 된 거네요. 네. 10번이나 했습니다. 쉽지 않거든요, 10번 하는 거. 청소 씨가 8번까지 한다면서요. 쌉가능이죠. 아니, 저게 뭐지? 사람 상대로가 아니라 스스로 게임 플레이. By myself. By myself라고 네. 얘기하죠. 네. 어쨌든 네. 아니 선생님이 여기다가 8회 별표 해놨어. 아니 메모 강박이 있으세요? 아니요. 쉽지 않은 숫자라서. 네네. 나중에 8회 가능하면 채널 이름 역팔놈으로 바꾸세요. 역팔놈이요? 네. 알겠습니다. 역사인데 하루 8번 가능한.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문제적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이야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국가대표가 있는데 최악의 국가대표 한 분을 오늘 선정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국가대표 친일파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국가대표 친일파 누굽니까? 네, 오늘은 이완용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완용. 맞아. 네. 저 모르는 저도 이 사람은 알아요. 뭐한 사람이죠? 그건 친일파. 너무 담백해서 나 깜짝 놀랐어. 드라마에도 꼭 나오더라고요. 그쪽 세대를 다룰 때. 청나라 되게 사람인 줄 많은데. 알았어요 지금. 친일파? 이완용에 대한 것은 대패 전설은 많이 있습니다. 대패. 그러니까 이완용이 앉았던 자리를 대패로 깎아낸다는 나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 싫어서. 싫어서. 제가 고향인 경기도 이천 같은데도 어느 뭐 벤치 비슷한 게 있어요. 벤치라기보다는 이제 의자인데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여긴 깎아냈다. 왜? 이완용이 앉았던 자리다. 이게 그 이제 정도구나. 곳곳에 그런 게 있을 정도로 국가대표. 이제 태평양 전쟁 말기로 가면 사람들이 화장실이나 이런 데 낙서를 해요. 일본은 곧 망한다. 미국이 온다. 막 이런. 근데 그런 낙서들이 있는데 그걸 한번 어떤 그때도 연구자분이 오창석 같은 애들 있었겠지. 싹스 쓴 애들. 없었나 그때는? 있었죠. 그때는 없을 오입이 수가 없어. 그때는 오입이라고 적었겠죠. 오입. 네. 근데 그 낙서를 정리하신 연구자가 있어요. 전국에 있는 낙서를 정리. 근데 그 의미 있겠다. 네, 왜냐면 그걸로 박사 저 논문. 밑바닥에 있는 들끓는 이야기들 진짜 아무것도 이제 거리낄 것 없는 그 밑바닥 이야기가 다 나와 있잖아. 네네네. 근데 그걸로 박사학위를 받으셨다고요? 네, 낙서로. 그런 문화사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정말 많이 등장하는 그 말이 이완용 씹새끼. 이완용 씨발놈.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화장실 낙서로. 이완용 개새끼. 이게 정말 많아요. 사실 전 국민적으로 허락이 된 사람이잖아요. 욕을 해도 된다고. 그렇죠. 아무리 심한 욕을 해도 용서가 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지금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도 조선에서 가장 악독한 친일파, 가장 악독한 매국노 하면 이완용이 꼽힙니다. 네. 저는 사실 좀 근데 이완용보다 더 악질적인 애들도 많았어요. 많죠. 근데 이제 이완용으로 대표해야 되는 그 현상이 뭘까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의 우리가 고민의 주제가 맞습니다. 원래 걔네 5명 크루 있지 않아요? 크루 있죠. 을사 5 enemy. 을사 5 enemy. 그걸 그러라고 의사 파이브 에너미. 마음 맞는 애들끼리. 힙합하는 애들처럼. 그 크루들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친일파들이 사실은 감춰지는 그쵸. 효과들이 존재하는 거죠. 우리나라. 예. 의사 파이브 에너미 이렇게. 파이브 크루? 의사 파이브 에너미. 그렇죠. 근데 그 일사조약 이전까지만 해도 독립신문에서 이완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족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외세에 저항하는 대안에 몇 째 안 가는 재상. 이게 근데 허튼 소리가 아니에요. 네. 실제로 이완용은 이 일사조약 이전까지는 이런 인물로 포장되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인물이고 사실 국가대표 친일파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원래는 베일 세력이었어요. 일본을 적대시하는 세력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원래 배격했구나. 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마치 이완용이라고 하면 그 미스터 선샤인에서 아마 그렇게 나왔을 텐데 맞아요. 일본만 바라보고 배팅을 일본한테만 한 인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김의성 씨가 한 역할이잖아요.
그건 아마 다른 사람이었을 거고 거기서 이완익 예, 뭐 하여튼 다른 사람이 나와요. 이완용 다른 사람이요? 네, 다른 사람으로 나오는데 이완용은 그런 인물은 아닙니다. 절대. 오히려 그 오창석 평론가님이 이 사람의 인생을 쭉 따라가면 아 정치는 약간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노련한 정치가예요. 아, 영악한 그런 느낌이구나. 그렇죠. 엄청 영악한. 빠져야 될 때는 확실하게 빠져주고 밀어줄 만한 사람이 나오면 확실하게 밀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대표 친일파보다 국가대표 매국노?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맞을 수 있네요. 실제로 이완용은 뒤에 말씀드린 굉장히 조선 귀족의 어떻게 보면 핵심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오창석 평론가와 비교하는 건 어우 신선한데요. 이완용을. 저렇게 왜냐 저걸 한국에서 내가 그렇게 달라고 건 아니야. 보면서 아 정치를 저렇게 하는 인간들이 잘 되는구나. 약간 이런 거. 정도전의 이인임 같은 캐릭터인가요? 어떻게 굉장히 보면? 비슷합니다. 굉장히 비슷한 캐릭터입니다. 굉장히 비슷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맹목적으로 일본을 칭송하다기보다는 철저하게 자기 이익에 따라 그렇죠. 움직이는 사람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고신주의자. 저는 조금 더 들어가면 자기 계급의 자기 귀족의 이익 그것도 좀 풀어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때의 조선의 사대부의 선택지 중에 그런 선택을 한 집단들이 있었죠. 그렇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시죠. 그냥 정치를 잘하고 자기 속을 잘 챙겼던 개 씹새끼로. 개새끼로 맞아요. 근데 내가 욕하는 거는 아무리 내가 찰지게도 좀 부족하다. 베스트 한 번만 이런 개새끼를. 사용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받게 되는 비디펌 신바이오틱스 구강 유산균 광고입니다. 성인의 약 64% 정도가 구취 문제로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구취의 약 90%는 입속 세균 때문으로 입속 세균이 많을수록 입냄새는 심해진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요즘엔 유익균으로 유해균을 억제해서 입속 미생물 균형을 맞춰서 건강한 구강을 유지시켜주는 구강 박테리아 테라피가 핫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핫하더라고. 네.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서도 PPL인지 모르겠는데 광고하는 거 내가 몇 번 봤어요. 맞아요. 네이버 쇼핑에서 유젠러브나 유젠러브 구강 유산균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 제품인데요. 이거 네. 그냥 뿌리시면 돼요. 얼굴에도 이렇게 막 뿌리셔도 돼요? 처음에는 그냥 뭐 그냥 물 같아요, 물. 아무 맛이 안 나. 아무 맛도 안 나죠? 네. 유산균도 섭취하면서 네. 구강 내 세균도 없애서 구취도 제거해주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너무 제품입니다. 간편해서 저는 지난주에 받고 나서 차에 놔뒀어요. 차에 좋다. 놔뒀을 때 그냥 오다 가다가 그냥 한 번씩 뿌리고 차에 내릴 때 주차하고 내릴 때 한 번씩 뿌려주니까 너무 간편하게 쓰기 편하고 네. 휴대가 간편하니까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입냄새도 좋대요. 구취가 입냄새예요. 그쵸.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네요. 그래. 입구자 냄새 쥐자거든. 무슨 우리말을 좋아해가지고. 미안해요. 그래요. 프로파일러잖아. 맞아. 내 심리를 모를 정확히 거라고 읽으셨어. 정확하게 알아냈잖아요. 심리를 정확히 읽으셨어. 자, 여러분 네이버 쇼핑에서 유지앤러브 검색하시거나 유지앤러브 구강 유산균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믿고 쓰는 완벽 기초 피부 케어 솔루션 아이세라입니다. 사방에서 불어오는 솜털 같은 꽃가루 그리고 미세먼지로 붉어지고 예민해진 피부 고민을 아이세라로 날려보시기 바랍니다. 당김없이 완벽 세정을 자랑하는 아이세라 클렌징 폼과 생크림처럼 부드러운 발림성의 빙하 머드팩은요. 노폐물 제거 그리고 완벽한 모공 관리는 물론이고 미백 효과까지 뛰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이 놀라운 피테라의 비단결 같은 피부 관리 아이세라 수면팩이면 더 이상 피부 기초 관리는 필요 없습니다. 검색창에 소노코스 검색하시거나 소노코스.net 또는 EJ몰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저 요즘에 수면팩 거의 잘 때마다 하거든요. 술 마실 일이 많아가지고 네. 수면팩 하고 자는데 저 피부 짱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안 봤는데? 너무 기계적인데. 그러니까요. 하면서 넘어가면 어떡해. 넘어가고 그러니까요 해야죠. 아니 제일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좋아지지 않았어요? 많이 좋아지죠. 그죠? 자, 이게 피부는 관리하면 반드시 이제 티가 납니다. 네, 좋은 제품으로 관리하느냐 이제 그게 맞아요. 관건인데, 자 소노코스 아이세라의 제품은 많은 분들이 써보시고 인증해주신 제품이니까 믿고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수면팩 진짜 좋고요. 맞아. 그리고 머드팩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부지런 떠셔서 한번 꼭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급하게 피부 화이트닝이 좀 필요하다 싶을 때는 이거 하시면 진짜 한 톤 밝아져요. 그리고 특히나 화장하시는 분들은 전날에 이거 하고 주무시면은 잘 먹지. 다음날 진짜 잘 먹어. 진짜 화장이 어떻게 이렇게 잘 먹나 싶을 정도로 한 번으로도 진짜 깔끔합니다. 진짜 네. 너무 많이 먹고 막 과식을 막 해요. 진짜 막. 피부가 막 화장을 너무 먹어. 오버 흡수하죠. 네. 자, 여성분들 아내 여자친구를 위한 선물로도 좋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노코스 단넷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완용이 사실 친일파라는 건 알지만 어떤 친일 행적들을 했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어떤 못된 짓들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그렇죠. 계실 겁니다. 많죠. 그러니까 따라가기 싫지만 이 개새끼의 일생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람은 1858년생이고요. 경기도 광주군 낙생면. 지금으로 따지면 제가 쭉 여기 주소를 따라가 봤더니 판교더라고요. 판교. 판교 출신. 나라를 판겨. 나 안 나오나 했다. 약간 예상을 다들 했어. 야, 그럼 니들이 먼저 하니까. 뒤에 끝으로 뭐 지들이 다 생각했대. 사실은 몰락한 양반 출신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완전 잔반, 진짜 가난한 잔반 출신입니다. 근데 아빠가 좀 똑똑한 선택을 해요. 자기네들 그 친척들 중에 진짜 잘 나가는 집안을 픽해가지고 그 집안의 양자로 보냅니다. 10살에. 접붙이기 한 거죠. 네. 이렇게. 이 양자제도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말씀해 주셨었죠. 근데 어느 정도 잘 나가는 집이냐면 이호준이라는 사람의 집안으로 들어가는데요. 네. 조대비, 이하응, 민비 다 겹쳐져 있는 집안으로 양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완전 로얄 패밀리에 들어. 완전 로얄 패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10살에. 이 사람이 좀 똑똑했나 봐요. 네. 이 사람이 좀 많이 똑똑해서 20대 때 그 증광별시라고 이때 네. 좀 특별 과거 시험을 치르는데 합격을 합니다. 합격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시기가 진급적체 현상이 굉장히 심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합격을 했지만 척관직으로 나가는 건 4년 있다가 나가고. 원래 지금 대기발령 같은 거예요. 그렇죠. 대기발령을 4년 동안 있다가 이제 대기발령하고 처음에 관직을 받고 난 다음에도 사실 막 그렇다 할 막 이렇게 뭐 중책을 맡거나 당연히 그렇지는 못하죠. 어린 나이니까. 네. 그러다가 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 갑신정변에 대해서 네. 이제 사후 처리가 이제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네. 신하들이랑 고종이 서로 이제 토론 같은 거를 해요. 서로. 근데 이제 갑신정변도 살짝만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 중에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김옥균을 위시로 한 그 어떤 그 친일 개화당. 개화 출신의 애들이 젊은 관료들. 개혁을 위해서 막 궁에 불을 지르고 한번 네. 3일 동안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요거를 3일 만에 제압을 하고 다시 네. 이제 황궁을 해가지고 이제 걔네들을 정리해 나가는. 네. 약간 갑신정변 청년 지식인들 완전 난 청년 같은 지식입니다. 거구나. 근데 걔네들이 이제 일본의 어떤 그 메이지 유신을 따라서 우리도 급격히 어떤 그런 개화를 추진해 나가자라고 네. 하면서 고종을 폐하려고 했거나 그런 거는 아니었고요. 그 안에 있었던 개혁 세력들, 뭐 온건개화파, 뭐 급진개화파 이렇게 있는데 급진개화파 애들이 자기네들 중심으로 개화를 하기 위해서 일으킨 쿠데타입니다. 주도권 난이었지 주도권 난. 네. 고종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사건인 거는 명확했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처리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신하들을 앉혀놓고 토론을 하는데 정확하게 갑신정변에 대한 토론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네. 빗댄 상황에 대한 토론 자리. 네. 정확히 얘기하면 중국 진나라와 조나라가 전쟁을 벌였었던 상황에 비유한 거예요. 근데 이때 어쨌든 이완용이 이제 고종한테 이제 위로를 해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누구를 갖다 놔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이제라도 잘 처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탕 발림은 진짜 잘하는구나. 이때 고종의 눈에 들어와요. 원래는 그냥 쩔이었는데 네. 이때 딱 들고 너 누구야? 이완용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갑자기 날개가 달리기 시작하고 나서서 자기가 갑신정변 사후 처리를 하겠다고 나서요. 그러니까 자신의 성과를 보여주려면 뭔가 일을 맡아야 되니까 그 정리 작업을 자신이 하려고 했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국문을 하면서 애들을 한 명씩 하면서 이제 처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출세길이 완전히 열린 거예요. 이때 높은 확률로 내가 봤을 때 자신들의 정적, 갑신정변이랑 상관없는 자신들의 정적도 자기가 권력이 생겼으니까 몰아서 이렇게 숙청하듯이 없애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러진 않았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이제 가능할 것 같고. 왜냐면 권력이 생겼으니까. 그 다음부터 얘가 이제 지고 가는 게 군권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실제로 해방형의 군직을 겸하는 네. 직책까지 맡으면서 뭐 해방형으로 들어보신 적 없잖아요. 네.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막 그렇게 막 메인 자리도 아니고. 네. 하지만 고종이랑 친해질 수 있는 자리는 문고리 확실한 권력이 거죠. 됐구나. 그렇죠. 여기부터 장악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기를 전달해 주는 네. 군 사마라고 하니까 네. 거기서 얘기되는 거를 전달해 주는 네네. 정도. 근데 이제 핵심적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었던 건 유경공원이라고 혹시 네. 유경공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근대식 교육기관이에요. 몰라요. 유경수 여사밖에 모르는데. 아주 흐름 있는 전기였습니다. 유경공원이라고 처음으로 조선에서 근대식 교육기관을 만들어요. 근데 여기가 뭐 하는 데냐면 영어 교육하는 데입니다. 영어 교육하는 데. 그 육성 영어 이거예요? 그런 건 아니지만. 섣불리 안척하지 마. 6영이니까 육성. 야, 줄임말을 오늘 근데 그럴싸했어. 네네. 근데 여기에 일대의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고종이 만든 국가에서 만든 어떤 그런 교육기관이니까 출세나 한번 해볼까 하고 입학만 해놓고 사실 뭐 영어 교육을 열심히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허울뿐인 기관 같은 곳이거든요. 근데 이완용은 그렇게 안 합니다. 고종이 만들고 여기에서 영어 공부를 하라 그러니까 이완용은 정말 열심히 해요. 영어 공부를 혼자서 독학하듯이 합니다. 영어 공부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 이 조선 안에서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잖아요. 이 시기 굉장히 초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랑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이완용이 독보적으로 이제 돋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좀 결정적으로 조선 책략이라고 중국에가 쓴 우리는 황준센으로 배웠어요. 그렇죠. 황준원이라는 중국 사람이 쓴 외교 서적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친중, 중국과 친해야 되고 결일, 일본과 결탁해야 되고 연미, 미국과 연합해가지고 근대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게 조선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책이 조선에 들어와요. 네. 사람들은 쉽게 결의를 집중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완용은 연미에 꽂힙니다.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미국과의 관계, 그다음 내가 영어도 배웠겠다. 참고로 이완용은 죽을 때까지 일본어를 할 줄 모릅니다. 진짜? 너무 의외다. 일본어를 할 줄 몰라요. 이완용은. 영어는 잘하고? 네. 일본어를 못하는 친일파. 네. 오, 신기하다. 일본어를 할 줄 몰라요. 죽을 때까지 영어만 씁니다.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다가 결국에는 미국으로 갑니다. 네, 미국 공사 이제 처음으로 이제 조선에서 미국으로 가는 사신단을 꾸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공사관을 만드는 거죠. 이때 같이 이완용도 가요. 이제 책임자는 박정향이라고 원래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시장 중 한양의 시장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같이 따라갑니다. 이때 그 정도 윗급은 아니었고 지금으로 따지면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뒤에 수행비서 같은 역할로 참사관, 참사 같은 이런 형태죠. 근데 여기서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거죠. 이 기록이 남아 있어요. 엘리베이터로 무서워서 못 탔다고. 하긴 없던 고층 물품이 건물. 하니. 그다음에 막 가서 처음에 대통령 만나는데 절하고 그러거든요. 미국 대통령이 너무 깜짝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왜 절을 하세요? 막 그런데 다른 나라의 예법이지 또. 옆에서 이름 부르고 있는데. 악수하려 그랬더니 이제 절하는 거예요. 막 문화 충격이었겠다. 그게 다른 나라의 왕을 만났다는 생각을. 뭐 왕이라고 생각하죠. 대통령이라는 걸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서 너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러다가 한 번 조선으로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미국으로 갈 때는 미국의 책임자가 돼서 갑니다. 미국 공사의 책임자가 돼서 이제 가는데 이때 그 이완용을 보고 있었던 일본의 흥룡이라고 일본 나중에 어떤 그 식민지화 할 때 핵심적으로 역할을 하는 조직이 있거든요. 걔네들이 이때 당시에 이완용을 보고 남긴 기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에 있는 조선 공사가 된 거잖아요. 근데 미국 애들이 조선을 엄청 무시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완용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왜 우리를 무시해? 도대체 니들이 어떤 나라길래 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랑 이제 서양 제국들을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그래 내가 공부해봤더니 결국 한국 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열등한 민족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문화식민주의가 내면화되기엔 시작. 그렇죠. 미국에서 너무 잘 나가는 나라를 보면서 네. 그거는 이승만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흐름이 미국에 대한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범접할 수 없는 차이라고 생각을 했었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건 자기가 여기서 미국을 배워가지고 네. 조선에 와가지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중국이랑 일본 정도는 제낄 수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아, 미국 이렇게 발전한 미국을 등에 업으면 미국이랑 뭔가를 하면 일본 어차피 일본 우리보다 한 10년 먼저 한 거 아니야? 쟤네 우리가 하면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약간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승만이랑 지금까지는 비슷하다. 굉장히 상당히 비슷하네. 굉장히 비슷한 생각. 근데 그러면 사실은 그 당시에 조선의 귀족들 위쪽이 그런 비슷한 오판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에 대한 너무 큰 신뢰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미국이 발을 빼잖아요.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바뀌는 부분들 이거는 이승만이랑 이완용이 거의 같은 길을 걷는 것 같아요. 그 약간 친미파 같아. 그러니까 이때는 완전 친미가 아니라 거의 숙미입니다. 그래, 숙미. 숙미지 숙미. 근데 이 시기가 되게 어떻게 보면 운이 진짜 좋았던 게 조선에서는 지금 친청파랑 친일파랑 싸우고 있을 때예요. 박 터지게 싸우는. 완전히 서로. 근데 운이 너무 좋은 게 이 그 둘 싸움에 이완용은 밖에 있습니다. 한 발 떨어져 있군요. 네. 미국에서. 그리고 조선에 왔어요. 미국에 있다 조선으로 오거든요. 근데 자기가 냄새가 이상한 거죠. 아무리 친청파가 지금 약간 득세하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일본도 거기에 쫓아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상황, 둘이 전쟁이 날 것 같은 상황, 여기에 끼면 안 될 거라는 판단을 해요. 나는 여기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계속 사직상소를 올립니다. 양아빠가 아파가지고 미꾸라지 같은 새끼 진짜. 딱 안 좋은 상황에서 빠져 있구나. 네. 그냥 앞에서부터 뒤까지 이완용의 삶을 보면은 앞에 나서지도 않지만은 나중에 정리할 때 자기 속을 싹 빨아먹는 형태가 계속 그러니까 뭐 고위 관료에 있었지만 애국심이나 민족적 자긍심 이런 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봤었어야 되네. 그렇죠. 왜냐면 아니, 보신. 그런 게 있는 사람이면 미국의 이런 신문물을 보고도 아 우리나라에 이걸 도입하면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되겠지, 있겠구나. 우리나라에 훌륭한 정신 문화유산이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수입 받아들여가지고 발전하면 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이게 아니잖아. 그런 게 아니죠. 왜냐면 와가지고 고종한테 그러면 뭐 미국이랑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자기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미국이 잘 사니까 미국처럼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용할 생각만 했구나. 네. 자기가 이용할 생각.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친청파가 득세인데 근데 친청파한테 밑보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본 애들도 치고 올라와요. 저는 잠깐 아빠가 아파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빠져요. 근데 고종 입장에서는 생각해보세요. 고종 입장에서는 얘 말고 믿을 사람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오라 그래요. 이완용한테 계속 기댑니다. 네. 와가지고 네가 뭐 좀 해. 결국 초창기 이완용은 고종이 키웠네. 네. 그럼요. 둘은 나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시기부터 거의 한 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진짜 필요할 때는 일을 안 했잖아요. 네. 이완용. 그렇겠지. 그럴 일. 책임을 안 지는 거죠. 그나마 왕일 때는 앞에서 이렇게 서서 기는 척 했겠지만 고종이 끈 떨어지면 바로 버렸겠지 뭐.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는 자리가 승정원 좌부승지라고 그게 뭐냐면 실권 있는 자리가 아니라 왕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래서 요것만 받습니다. 이관직만. 다른 건 안. 그러니까 뭔가 나라가 이렇게 지금 결정할 네, 어떤 게 뭔가 없는 이렇게 거죠. 막 급변하고 있고 자기가 신문물까지 그렇게 배워왔으면 뭔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건 안 합니다. 왕 옆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 저기 제일 멋있는 자리. 그런 거를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리가 사실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적인 권력은 가장 셀 수 있거든. 비선 실세네요. 그렇죠. 그러네. 그러니까 비선 실세 문고리인 거야 딱. 근데 고종 너무 바보 같은 게 옆에서 바른 소리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때는 거의 뭐 그냥 이완용 하나예요? 바른 소리도 아니죠 이완용도 듣기 좋은 소리 해주는 거고. 자기 살 소리만 하는 거지.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갑신정병도 결국에는 고종이 보기에는 쿠데타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지금 없는 거죠. 근데 옆에서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한 몸처럼 이제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다 아시는 것처럼 청일전쟁이 터집니다. 고종 입장에서는 미국이랑 뭔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할 수밖에 없게끔 외교적인 어떤 그런 어떤 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랑 친하게 지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애들이 한 명씩 팔을 형성해요. 한 명씩. 그게 바로 정동파입니다.
그게 정동 네. 지금 덕수궁 옆에 있는 정동 네. 여기 중심으로 활동 애들을 스타식스 정동 스타식스 극장이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말을 해. 죄송합니다. 외국 공사관들이 네. 많이 모여 있던. 그렇죠. 옛날에 영화 4편에 10,000원에 했던. 여기는 이때 당시는 지금으로 따지면 이태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태원. 아, 외국인 많고. 네, 외국인 네. 공사관들 막 있고 여기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애들이 정동파라 그러는데 네. 이 정동파의 사실상의 수장이 됩니다. 아, 손탁 호텔이 있던 맞습니다. 자리 맞습니다. 손탁 호텔에서 그렇게 외교를 해요. 네. 손탁 호텔에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청와대가 없어졌구나. 뭐라 그래야 되지? 청와대 비판적인 입장을 아니요. 그 청와대에서 외국 사신들을 네. 영빈관 같은 곳이 손탁 호텔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완용도 여기서만 커피 먹고 네. 사람들 만날 때. 정동구락부. 네네 맞아요. 네. 정동구락부예요. 정동구락부. 맞습니다. 정화 선배 어느 세대 사람이에요? 당신의 사람이에요. 아니 거기가 그 비엔나 커피가 맛있었거든요. 아니 막 그 동네에 살았던 사람처럼 소탁호텔 그 옆에 뭐 너무 신기하네. 근데 일정 정도 거기는 치외법권지대 같은 거라서 치안이 안정돼 있죠. 다른 외세가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니까 거기가 그렇게 정도만 형성이 됐을 거예요. 네. 고종이랑 민비는 이때는 약간 베일 반일 기치를 걸고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완용도 베일입니다. 일본은 절대 안 돼. 일본은 절대 정동파의 노선 자체가 일본이랑은 안 돼. 그러니까 미국만 등에 업으면 우리는 일본이 이긴다. 그러니까 일본이랑 친하게 지낼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민비랑 고종이 듣기 좋은 소리를 계속 해주는 거죠.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민비가 죽게 되는 거죠. 을미사변이. 을미사변으로 이제 죽게 됐을 때 이 사람의 판단이 굉장히 빨라요. 바로 미국 공사관. 왕은 러시아 공간으로 가고 얘는 가장 옆에 붙어있던 신하는 미국 바로 공간으로. 바로 생각하고 간 거예요? 가깝기는 했어요. 다 비슷비슷한 지근거리기는 해요. 덕수궁 바로 옆이 미국 공사관이고 건너가 그 이제 러시아 네. 공사관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황제고 뭐고 네. 자기 삶이 중요한 거죠. 이완용이한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굉장히 슬픈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그럼요. 가장 측근도 고정을 보이 안 하고 튄 거란 소리예요. 자기 살 길만 그 그렇죠. 와중에 끝까지 자기 살 길. 그렇죠. 이 이완용을 묘사한 그 일본의 어떤 일본 그런 관리들의 표현들을 보면 쟤는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애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지만 뭐 이완용 입장에서는 여전히 아직까지 미국을 등에 업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고종한테는 미국을 계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지금 아간파천이니까 아간파천 기간이니까 네. 어디가 제일 뭐 그렇겠어요. 친러 세력이 지금 그치. 완전히 이제 득세를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친러 세력 중에 김홍육이라고 네. 완전 미친놈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엄청 천민 출신이었는데 러시아 말을 할 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오. 러시아 약간 이완용이랑 약간 완전 그렇죠. 그러네. 원래는 이완용이 옆에서 고종의 어떤 투닥거리를 이렇게 해줬다면 아간파천 이후 러시아 공사관으로 내서 자고 있는 동안에는 고종이 믿을 수 아니 화장실을 가려고 해도 김홍육한테 어딘지 물어봐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물고 통역사처럼. 네, 통역사요. 고종은 러시아 말 한마디도 못하니까. 옆에서 막 스바시바 자지깎아 막 해주니까. 나이트 하나 드시죠. 러시아 말이에요. 그래요? 아 그래? 있어. 라이트 하나 주세요가? 뭐 미스터 홍당무에 나와요. 라이터를 러시아어로 말해줘. 짜지 깔까? 짜지. 그래서 아무튼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이제 김홍육이 이완용을 너무 싫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고종한테 이제 김홍육이 옆에서 욕을 계속 하는 거죠. 그치. 그래. 뭐 이간질 해야 되니까. 이간질을 해야 되니까. 이완용이 이때 그래서 밀려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전라도인가 어디로 관찰사로 쫓겨나게 되거든요. 지방관이 되는. 네, 지방관이 되는데 이때도 이완용은 막후에서 실력 행사는 계속적으로 합니다. 뒤로 밀려났지만 정동파는 아직까지도 이제 실권이 있는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독립신문을 통해서 친러파 애들을 욕하는 기고문을 계속 써요. 지금 마치 뭐 언론을 활용해가지고 정권을 이렇게 좀
쪼우듯이 정치인들이 뒤에서 빠져 있지만 그때 남아 있었던 언론 기관을 통해서 러시아 쪽 애들을 욕하는 기고문을 계속 쓰는 거죠. 자기는 뒤로 빠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러일 전쟁이 터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친러파, 친일파 그치. 서로 누가 이기니 어떻게 될 건지 막 투닥거리를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한 발 한 발 빠져 있었던 거죠. 고종 입장에서는 얘가 또 그리워지는 거죠. 지금 자기 주변에는 이 김홍육 차 사건, 독살 사건이라고 고종한테 동맥에 가서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김홍육이 또라이구나. 네, 또라이, 또라이. 고종 입장에서는 원컨 원치 않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이완용밖에 안 남은 거예요. 러일 전쟁이 터진 이후에 학부 대신의 자리에 올라가 장관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교육부 장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교육부 장관 자리에. 러일 전쟁에서 당연히 일본이 이겼잖아요. 네. 일본 쪽 책임자로 이토히로 부미가 이제 본격적으로 네. 조선에 넘어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조금씩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청나라 날아가고 러시아 날아가고. 근데 이때도 미국을 처음에 버리지는 않고요. 네. 미국한테 한번 도와달라고 얘기는 해보거든요. 네. 근데 미국에서 이때 당시 조선에 와 있었던 그 공사 알렌이라고 네. 나쁜 새끼예요, 이 새끼. 그냥 조선에서 이권만 뽑아 먹으려고 했었던 애인데 네. 미국 정부에서 얘한테 그 일 관여하지 말라라는 네. 조치를 취해버려요. 그 얘기를 딱 듣습니다. 네. 이완용이. 네.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아무리 옆에서 이렇게 들들볶고 고종에게 해봐야 미국 우리한테 관심이 없구나. 새로운 길을 찾아야겠다. 그게 일본이요. 일본이 되는 거죠. 요 무렵입니다. 네. 사실 1905년 시점이 돼야 이완용은 확실한 자기 길을 선택해요. 그 전에 계속 아니, 간제비. 그전까지는 계속 간제비 줄타기 했겠지. 그렇지 이제 일본이야. 일본도 나한테 관심이 있어. 오케이 적극적으로 타협하는 시점이 바로 을사조약 이 시점이거든요. 근데 이완용이 계속 네. 책임을 지지도 않고 한 발 빠져 있고 그렇죠. 뭔가 고종이 무너져 갈 때 마치 자기가 이제 구세주처럼 등장하는 굉장히 패턴이 이 진짜 양아치 패턴이거든요. 이게 그런 게 이완용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을사조약 체결 과정에서 다 드러나요. 그쵸. 이게 을사조약 체결할 때 이토히로 부미가 그 이때 당시 공사가 이제 하야시라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하야시 공사한테 신원준 씨. 이창훈 씨. 을사조약 초안을 날려요. 네. 이토가 이제 장관들을 쫙 불러다가 모읍니다. 그때 이완용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정부는 신중히 일에 임하여 타협에 힘쓸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 각 원은 장관들은 그 대체간에 알았을 뿐을 아직 상세한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 제안을 열람하고 숙지하고 타협의 길을 강구할 것을 희망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직 이거 시간 끌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왕한테 허락도 받아야 되고 뭐도 하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라고 하고 요 초안을 가지고 이완용이 고종이랑 독대를 하는 거죠.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중차대한 상황을 독대에서 서로 얘기하는 건 고종이 독대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게 이완용이었다는 거죠. 사실 외무대신은 따로 있거든요. 네. 박재순. 박재순이 외무대신 네. 따로 있고 얘는 항무대신 교육부 장관이에요. 근데 이 중요한 외교적인 문제를 교육부 장관이랑 상의합니다. 고종은 네. 그 정도로 가장 신뢰하는 인물이었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고종은 계속 빙빙 둘러대요. 네. 계속 고종이 고종했네. 그렇죠. 계속 빙빙 돌려대고 하기 싫으니까. 하기 싫은 게 아니라 뭔가 결단하기가 두려운 네, 거지. 이거 내가 결정해야지 끝나는 문제이기는 한데 이게 역사에 추억적으로 남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야 이런 거요. 당연히 안 되는 거를 고민했다는 것 자체가. 이런 거요. 야 근데 내 황제권은 괜찮대?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조약이 있으면은 조약에 문구가 있잖아요. 문구를 주도적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초안을 가져왔는데 두루뭉술한 상태에서 서로 미루니까 이게 두루뭉술을 계속 반복되는 형태. 그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잡혀 먹히는 그렇죠. 거죠. 오죽했으면 원래 이런 말 안 하거든요. 이 형이 좀 답답했나 봐요. 만약 폐하의 마음이 단호하여 흔들리지 않는다면 나란 일을 위해 진실로 천만다행인 일이지만 만일 너그러운 도량으로 하는 수 없이 허락하게 된다면 어떡합니까? 빨리 결정 좀 해달라는 거예요. 죽으려면 죽고 빨리 결정을 해라. 맺으려면 맺고. 근데 여기서도 고종은 내가 살펴봤는데
뭐 이런 거 문제 없으면 뭐 내가 지금 좀 감기 걸렸다 그래요. 실제로. 내가 인후통이라 그러거든. 인후통에 걸려가지고 내가 직접은 못 가니까 내가 쓱 살펴보니까 뭐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한용이 그걸 딱 듣고 오케이 알았어. 내가 총대 맬게. 내가 총대 맬게. 이거 우리한테 기회일 수 있어라고 하고 자기가 총대 메고 가가지고 결제를 해버리는 거죠. 그게 을사조약입니다. 근데 지금 말한 국무회의잖아요. 국무회의 성원 문제도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형태의 강요들은 모르고 이게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고종의 통치 스타일입니다. 그렇죠. 누군가 뭔가 공론을 형성해서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밀지 같은 걸 줘요. 슬슬 이렇게 알아서 처리해라. 이때 당시 그 역할을 했었던 게 이완용이었던 거고 근데 이완용한테 슥 이거 오케이 내가 오케이는 하는데 통감의 권한은 외교로 한정해라. 그다음에 황실의 존엄은 중시해라. 요 두 가지만 수정하면 그럼 네가 알아서 사인해. 그 나의 안위만 보존해주면 너네 알아서 해라. 오케이. 그게 이완용도 그렇고 고종도 스타일이 똑같잖아요. 똑같은 거죠. 서로 오케이. 그래서 친해졌네. 네, 둘이 영혼의 파트너인 게 그렇죠. 그런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완용. 끝까지 자기 모신. 그렇죠. 그렇죠. 자기 모신을 해서 이완용이 느끼기에도 괜찮은데? 오케이 콜. 이때 당시 이완용이 실제로 했던 말이거든요. 이 말을 보면 정말 둘의 어떤 성격이 딱 나옵니다. 신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협상하여 잘 처리하라고 그 성사의 하교를 이미 참정이 서명하였으니 그렇다면 이 안건의 귀결은 이미 판가름 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가 받았다는 거죠. 명확하게 이야기는 예스라고 얘기하진 않으셨지만 내가 생각해보니 예스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권을 받았으니 네, 오케이. 합시다라고 해서 을사조약을 체결합니다. 이완용 입장에서는 이제 그 정도 쓸모가 다 했겠네 이 순간. 그렇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쓸모가 있나? 아직까지는 쓸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위가 보존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흔히 말하는 그 로얄이 완전히 사라지지 그렇죠. 않았어. 왜냐하면 황실의 존엄을 중시할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게 그런 건 아니에요. 예전처럼 막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 네. 슬쩍슬쩍 반말도 해가면서. 네. 형! 한 8살 정도 차이 나거든요. 전하께서 그거 했잖아. 전하께서 저한테 그 모든 걸 일일만 하셨잖아. 뭐 이런 식으로 했겠지. 슬쩍슬쩍 반말 섞었겠지 이제. 근데 이제 일사조약 이후로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때 일본이랑 가장 중심적으로 해야 되는 애들이 특히 박재성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친일 쪽 세력이 또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역할을 못 하는 거죠. 바로 자릅니다. 바로 자르고 자기가 최고 자리에 올라가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내무부를 이제 장악해서 총리 대신이 되거든요. 네. 이때부터 이제 완전히 날개 달리기 시작하고 일본 적극적인 친일파가 되기 시작합니다. 적극적인 친일파. 그리고 하나의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헤이그 밀사 사건이 뭐 고종이 외교를 건을 다시 찾으려고 헤이그에 이제 밀사를 보냈었던 일본 몰래 보냈었던 사건이에요. 이게 걸리죠 일본한테. 그래서 일본한테 걸리니까 이거를 빨리 처리하라라는 일본의 압박이 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뒤통수 치고 니네 이럴 수 있는 거야? 일본에서는 지금 그냥 아예 나라를 넘기라고 얘기를 해요. 말을 넘기라고. 네. 근데 이제 이때 이완용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배팅을 하죠. 요거 나라 넘기는 것까지는 그러니까 고종 물러나세요. 그리고 네 아들 안 치세요. 그게 한일 신협약입니다. 이제 머리 위에 앉기 시작하는군요 이제. 그렇죠. 바지를 앉혀놓고 고종을 뒤로 빼는 거죠. 그게 1907년에 맺은 이제 한일 신협약인데 이때 사실은 그냥 나라가 넘어간 거예요. 실제로는 그때 나라를 넘기는 거는 이완용한테 도움이 안 되죠. 네. 그죠? 그렇죠. 순종의 뒤를 잇고 그렇죠.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 왜 바로 넘기겠어요? 왜냐면 바로 넘겨버리면 이제 자기도 쓸모가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일본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시간을 좀 끌면서 자기가 일본에게 필요한 사람인 걸 어필하려면 왕을 계속 세워놔야 돼. 계속 쓸모없는 왕이 있어야 되는구나. 바로 이때 등장하시는 분이 그 이재명 열사. 드디어 이완용. 이건 사심이야 사심. 사심. 아니 근데 되게 중요한 엄청 이재명 열사. 이완용 잡는 이재명 아닙니까? 이완용이 그 벨기에 황제의 어떤 그 추도식에 참석을 했었는데
이때 이재명 열사가 칼로 이완용을 쑤시는 일이 배를. 네네네 쑤시는 일이 이제 생겨서 폐가 관통을 당해요. 폐가. 내 속이 다 시원하다. 진짜. 근데 당연히 삽니다. 네, 폐가 관통. 이런 새끼들은 진짜 병도 길어. 어떻게 살지? 폐가 완통당했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의학 기술이 어떻게 됐는지. 일본인 의사가 수술을 했고 빨리 구성을 했죠. 그러니까 그거는 확실히 이완용이 명이 긴 거죠. 쓸데없이 골든타임을 찍었네. 그렇죠. 그렇죠. 말씀 맞습니다. 예. 네. 1910년에 이제 퇴원을 하자마자 이완용이 접하는 소식이 통감이 교체될 거라는 소식이 들려요. 통감이.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통감이 교체된다는 건 사실상 합병이 가까워진다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통감 교체해서 오는 사람이 데라우치라고. 초대 총동이죠. 그렇죠. 군 출신이거죠. 군인 출신. 군인 출신을 통감으로 보낸다는 건 문인이 아니라 이거는 외교관에서 이거 이거는 이제 합병 수순이다라고 하면서 이때 이완용이 선택하는 게 사직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에 그렇게 남고 싶진 않은 거예요. 내가 사인한 건 아니다. 자기가 있을 때 병합이 되는 건 그런다고 덮어지냐고. 막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직서를 제출하는데 일본 입장에서 얘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사직서 제출 못하게 하죠. 그다음에 병합할 때 이완용이 실물 다 담당하고 실물 다 담당하고 총괄하고 다 해서 병합하는 과정, 강제 병합 당하는 과정에서 책임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라를 팔아 넘깁니다. 데라우치랑 같이 병합 조약에 사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했던 말이 이제 한국이 이미 백사가 허물어지고 스스로 쇄신할 힘이 없기 때문에 타국에 의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의뢰할 나라가 일본이라는 사실은 세계 각국이 인정하는 바다라고 병합 제안을 하거든요. 거기에 이완용이 이제 대체로 수용을 하는데 이때 국호를 조선으로 사용해 달라고 요구를 해요. 이게 아마도 자기가 조선의 귀족 자기를 받고 싶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조선이란 국호가 이제 사용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중추원 고문 겸 조선 귀족 백작 자기를 받습니다. 3.1운동 터졌을 때 진압 과정에서 이완용이 역할을 하거든요. 그때 후작으로 승격됩니다. 그렇죠. 한 단계 올라가는 거죠. 승격되고. 뭐 지가 다 선택할 수 있는 건데 뭐. 그 다음부터는 뭐 굉장히 안타깝게도 호의호식하다가 천수를 누리고 1926년에 몇 살이지 그럼? 얼마나 산 거야? 1858이라고 했으니까. 70 가까이 산 거예요? 70 넘었나? 이 당시로 장수도 했네. 엄청나게 산 거죠. 심지어 폐를 한번 관통당했는데. 그러니까 와 명도 길어. 그때 이재명 열사는 그렇게 거사를 치르시려다가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결국은 죽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사형당하셨거든. 그죠? 사형당하셨죠. 교수형. 그러니까 나라를 위하고 했던 열사분들은 이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데 나라 팔아먹고 했던 이 친일파 새끼들은 장수하고 지금까지도 그 후대가 빤빤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더 비극은 친일파 이름으로 된 땅을 환수도 못해요. 그렇죠. 왜 환수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재산이니까. 사유재산. 사유재산이 왜냐하면 이게 한이라 우리 할아버지,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했던 일을 왜 나한테 책임이 묻냐 이거거든. 이거에 대한 역사적 성격을 사법부에서 안 받아들이는 거지. 왜냐하면 이것은 일종의 개인 관계, 뭐 고운 관계로 해갖고, 그러니까 흔히 말해 이 병합에 대한 역사적 성격 자체가 법에 반영이 안 되는 거지. 그게 신청선이 안 됐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아직도 등기부에 그 소유주가 이상하게 일본 뭐 누구 뭐 친일파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는데. 한번 환수를 했다가 다시 바뀌어갖고 다시 돌아갔어요. 이런 경우가 지금 빈번히 너무 발생합니다. 억울한 게 아까 그 이재명 열사는 20대 초반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직계 후손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70세까지 살고 자기 후손들 다 먹고 살고 하고. 후손들이 제가 알기로 서울대 총장도 하고 역사과 그렇죠, 많이 했죠. 교수도 하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 갖고 온 이재명 열사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오랫동안. 불편하세요 이재명 얘기. 왜요? 이렇게 전혀 앞에 앉아 계신 것 같아서 좋은데. 그렇습니까? 네. 아니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너무 너무 유명하게 네. 데뷔되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해방 이후에 확실하게 좀 이 친일파들 재산 몰수하고 역사 청산이 제대로 됐으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굉장히 다른 모습이었을 텐데. 그럼요. 그렇기도 하고 이때는 아직 뭔가 그 조선 그 대한제국 이 네. 나라의 상공업이 엄청나게 발전하거나 뭔가 기업인들이 성장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때 자기를 받았었던 친일파 애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뭐라 그래요? 부의 순위가 엄청나요. 돈을 엄청 많이 받습니다. 은사금부터 땅, 뭐 집, 뭐 이게 엄청나요. 전국 곳곳에 얘네들 이름으로 된 땅이 있는 거거든요. 엄청난 호의호식을 누리는 거죠. 실제로 이때 이완용의 장례식 자체가 엄청나게 성대해가지고. 이거 저기 뭐냐 무덤에서 꺼내가지고 저기 뭐냐 부관 참시를 부관 참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묘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요? 이완용 묘 묘가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숨겨놨나? 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찾아보지 갑자기 못했어요. 뭐 이렇게 제가 묘를 찾아간다는 건 아니고 그냥 있나 싶어가지고 아마 숨겨두지 않았을까요? 그 후손들이? 이따 나중에 해방되고 난 다음에. 저 요거 아시는 분 남겨주시면 어디 찾아보면 있을 것 감사하겠습니다. 같은데 네. 늘 느끼는 게 이제 뭐 두 세력이 하나로 합쳐질 때 넘어가거나 이 세력을 바치는 사람은 지금 현대사도 똑같은 것 같아요. 분당을 하거나 탈당을 하거나 합당을 할 때 주도적인 세력은 딱 하나만 요구합니다. 내 공천. 내 공천만 확보해주면 넘어간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전 뭐 김한길 뭐 이런 사람들 실명 거론할 수 있어요. 그냥 자기가 그거 하나 바라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민주화 운동 사람들이 지금 이제 날라간 김성애 종교단원을 비서관 이거 운동권이었어요. 운동권 존나 세게 했어. 내가 자리를 끝까지 못 받네? 넘어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뭔가를 사회를 움직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나의 안위와 나의 발전과 또는 나의 어떤 뭐 과시 진급욕 이런 것 때문에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완용 묘소 찾아봤거든요. 원래 전라북도 익산 야산에 있었는데 해방 직후에 지역 주민들이 그 일가를 빼라그랬구나. 뽑아내려고 시신은 화장하고 그다음에 관뚜껑에다가 이제 식칼을 꽂고 그렇게 해가지고 관뚜껑을 불태웠다고 하네요. 그렇게 다 파괴했다고. 그것도 결국 시민들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 네. 아니야 결국. 실제로는 어떤 법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게 온전히 남아있을 수가 없겠지 당연히. 그럼요. 이완용이 죽었을 때 동아일보에서 이런 사설을 내요. 그도 갔다. 그도 필경 붙들려 갔다. 겹겹이 있는 순사의 파수와 동과 폐물벽의 견고한 보호막도 저승사자의 들이닥침을 어찌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쌍욕을 동아일보에서도 쌍욕을 했었던 거죠. 동아일보 그때는 좀 멀쩡했구나. 이때는 뭐 독립 아니 동아일보 왔다 갔다 1987 보면은 대학생이 죽었는데 어쩌고 뭐 이렇게 얘기하더래. 조선일보는 일관적이었고 그때 이제 황군들 모집한다는 광고 내고 그랬던 게 조선일보였거든. 이게 이 시기에 어떤 근대화에 대한 어떤 그거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뭐 갑신정변도 마찬가지고 갑오개혁 때도 마찬가지고 뭔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과 자기가 먼저 배웠었던 무엇인가를 통해서 사회를 변혁하려고 많이 해요. 독립운동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친일파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도 이걸 통해서 사회를 어떻게든 변화시키려고 하는 무엇인가를 하죠. 그거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갈린다고 하더라도 이완용은 단 한 번도 적극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언제나 중요한 순간에 고종 옆에 있었지만 그러한 책임질 수 있을 만한 언행도 하지 않고 유일하게 한 게 있다면 을사조약과 한일시병약과 강제조약 말아 퍼물 때는 나라 팔아먹을 때만 적적이었어. 화끈하게 했지만 그 전에 뭔가 개혁의 중심에 있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실제로는 고종이 돈 들여서 미국으로 보내죠. 그렇죠. 그걸 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서 뭘 하라고 했는데 그때는 발을 쓱 빼고 나 다 무너진 다음에 자기 이속 빼고 빠지고 운도 좋아요. 그렇죠. 네, 운도 좋아요. 어디에 붙어야 될지 모를 때쯤에 아버지가 아프거나 엄마가 아프거나 양부가 돌아가시거나 살짝 빠져 있을 수 있는 거리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뭔가 급격하게 변화갈 때는 밖에 빠져 있고 그건 이승만하고 비슷하네요. 네. 진짜. 다시 돌아와서 뭔가를 할 때는 요직은 맞지 않고 고종 옆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자리에 늘 언제나 있고 이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아주 중요한 이 변곡점에 그런 기회주의자들이 항상 득세를 하고 있었거든. 이완용, 뭐 뒤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하나같이 진짜 다 있네. 하나같이 기회주의자들이고 자기 생각만 하는 아주 극단적 이기주의자들이었거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실권을 갖고 있었고 권력이 있었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운데 그 소설이 있거든요. 껍빛단 리라는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해방될 때쯤 친일파였다가 해방되고선 미군 정치대에선 미군 똥꼬 빨아주다가 또 남북 전쟁 일어나니까 또 북한이 들어오니까 북한 똥꼬 빨다가 국군 올라오면 국군 똥꼬 빨다가 이러면서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의 일대기를 다룬 소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기득권으로 많이 남아 있거든. 우리나라 역사가 이렇게 됐다는 거가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비통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 별거 아닌데 역사 바로 세우기 이런 것들이 어쨌든 그 당대 정의로운 일을 했던 사람들을 후대에서 평가해주고 치켜 세워주고 그 당대 잘못했던 사람들을 단죄해야만 다시 반복되지 않거든. 근데 단죄를 하지 못해 단죄해야 할 때 못하면 씨발 저렇게 다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암살에 해방이 될지 몰랐으니까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라고 생각했었던 맞아. 사람들이 계속 오는 거죠. 네. 아, 저는 이완용도 물론 나쁜 놈인데 왕이 이렇게 허수아비 같으면 이렇게 나쁜 놈들이 옆에 네. 붙어서 나쁜 짓을 하는구나 하니까 왕 잘 뽑아야 되는데. 고종 여기는 얘기를 뭐 뽑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고종 얘기를 굳이 제가 계속 하는 건 사람들의 인식 속에 아직도 고종이 굉장히 그 뭔가 좀 미약하고 불쌍한 존재가 불쌍하고 이렇게 시대가 존재- 만든 부르나 네, 뭐 그렇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런 인물 아닙니다. 그냥 무능한 무능했기도 했고 자기 아니만을 생각했었던. 저번 편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랬었던 사람이고 이 시기에 아까 을사조약 그때까지도 심지어 을사조약이 체결되는 그때까지도 만약에 고종이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는 뭐 어차피 역사 이프라는 건 없으니까 고종이 나 이거 죽어도 못해 절대 안 돼. 이거 조금이라도 이상한 말하는 새끼들 내가 다 목 칠 거야라고 하면 목도 칠 수 있었고요. 못 막아낼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전 국토가 결사항전할 수 있었네요. 네. 왕이 물론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됐을 때 훨씬 더 많은 피해의 대가를 흘렸을 수도 있겠죠. 뭔가 국민들이 더 힘들다거나. 그렇지만 고종은 그걸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네. 왕인데요. 왕으로서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는데 황제입니다. 심지어 황제. 아니 그렇게 해서 결국 일제 강점기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옆에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기려고 했었던 이완용도 개새끼고 나쁜 놈이지만 결국 도장을 자기는 피 안 묻히고 쓱 도장 주면서 이완용한테 옥새를 도장을 넘겨주면은 야 그냥 알아서 니들이 알아서 처리해 뭐 이상한 거 없네 요렇게 하는 거 둘이 같이 책임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최종 권한자가 책임을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완용 당연히 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가정 당연히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고종이 주변 국가의 외교, 헤이그 특사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과 안목과 공부를 했더라면은 이용할 수 있었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중국으로 밀고 올라가려고 했었던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서 다시 그냥 중국과 손잡고 외교전을 펼치고 미국을 끌어들이고 방어하고 아니면 뭐 왕이 나서서 주도적으로 여기 지켜주면은 일본을 막아서는 거 우리가 도움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었는데 애초에 하지 않았던 거죠. 아 자기 마누라 관리도 안 되는데 뭐 무능한 거죠. 무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누구 얘기하는지 자꾸 헷갈려가지고. 이완용 몰빵. 네. 아니 근데 이완용도 그렇고 이런 기회주의자들이 결국은 권력을 손에 쥐는 그 과정에는 반드시 숙청을 자신의 손으로 하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어떤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그걸 잘 키워서 이 포지티브하게 뭔가 이름을 떨치는 건 굉장히 지난하게 오래 걸리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잘 티도 안 나. 근데 숙청은 눈에 바로바로 보이거든. 그렇죠. 바로 손에 피 묻히는 거는 제가 이 숙제 이렇게 다 없앴어. 내 대신 해줬어. 이건 바로바로 부각되거든. 그거는 지금도 똑같죠. 마찬가지, 사정 똑같습니다. 당국을 만들겠다. 사정 정국을 만들겠다. 누구 날리고 이런 거 하면은 줄 서고 무섭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지금 먼저 똥을 뿌리는 거죠. 그분께서도 이름을 떨친 게 뭡니까? 또 이슬이 말리시죠? 예. 조선 제일검이라는 얘기가 조선시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완용이 그랬다는 거 아닌가. 시진핑도 역사에 많이 가려져 있지만 그 남순 강화 정책했을 때 반발했을 때 그 학살을 하거나 피해 숙청을 했죠. 피해 학살을. 숙청을 했었던 그게 있습니다. 네. 네. 네.
자, 오늘은 슬픕니다. 이제 뭐 이렇게 들으면서 몰랐던 이야기를 알게 돼서 물론 굉장히 유익했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안타깝고 슬픕니다. 네, 참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슬프고 힘든 역사라고 해서 외면하다 보면 잊혀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한다. 이런 또 중요한 배움을 얻고 가는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또 김재원 쌤 수고하셨고요.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서미 씨는 때 마지막으로 또 뭘 배우는지 서미 씨가 이야기하면서 항상 끝내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니까 갑자기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고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하시죠. 저 이거 보니까 이때는 사실 그 시민들,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백성의 상태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가 처음 정치 배울 때 역사를 알아야 된다고 했는지 알 것 같아. 이걸 알아야 이번에는 안 그래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네. 이번에는 그쵸? 네. 네네. 오늘 열사 이야기 너무 좋았어. 네. 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또 재미난 이야기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가볍게 욕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갑시다. 오늘 마음이 너무 무겁네. 네네네. 한번 왜냐면 이게 퐁당퐁당으로 가야 네, 되니까. 맞아요. 네네네. 자, 다음 주에는 또 재미나게 익사이팅하게 씹을 수 있는 그놈 데리고 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